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2차 고사 시험 범위에 대해서 인강을 찍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험이 생각보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방 다가왔기 때문에 좀 빨리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인강을 찍는 게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좀 최대한 빠르게 복습할 수 있도록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틈틈이 계속 매일매일 올라갈 수도 있고요. 틈틈이 한번 올려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자, 이제는 우리가 고대 사회 끝났고요. 이제 중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부터 해서 우리 시험 범위는 근대까지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 어, 근대가 들어가기 전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되거든요. 일단 우리는 서유럽 세계가 형성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게르만족의 이동, 민족 대이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르만족은 원래 유럽 북부 지역에서 목축과 이제 수렵을 통해서 생활을 하고 있던 애들이었는데, 훈족, 아시아 뭐 흉노의 후예라고 알려져 있는 훈족, 뭐 명확하진 않습니다. 완전히 뭐 흉노의 진짜 후예인지 명확하게 밝혀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훈족들이 이제 쫓겨서 서쪽으로 오게 되면서 점점점 게르만족이 밀려서 로마 안으로 계속 이동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랑 맞물려서 이제 로마 내에서도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혼란기가 오게 되면서 제대로 이제 군사력이 안 되던 때였고, 그래서 게르만족 용병들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그 용병 대장이었던 오도아 케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결국 아우구스투루스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멸망을 하게 됐고요. 그 뒤로 이제 서유럽의 많은 게르만 국가가 수립이 되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수업 시간에 여러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크 왕국 말고도 뭐 반달 왕국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이제 고트족도 있었고 여러 이제 부족 그리고 여러 이제 왕국들이 생겨났는데 그들 중에서 다 멸망하고 프랑크 왕국은 오랫동안 남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되었냐라는 걸 먼저 따져보면 우리 학습지랑 조금 다르죠, 내용이. 그래서 학습지 내용을 좀 보면 원 거주지로부터 이동 거리가 짧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족과 다르게 이 프랑크족들은 원 거주지에서 이동을 별로 많이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큰 이점이고, 또한 이제 크리스트교를 일찍 개종을 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지지를 확보하게 됐다는 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사회에서 교회의 지지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큰 이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이제 뭐 로마 문화를 수용하게 되면서 이제 문화적으로도 되게 발전을 하게 된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성기를 이끈 사람이 바로 카를로스 대제입니다. 샤를마뉴라고도 했죠. 자, 요 사람이 서로마 제국의 영토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서로마 황제의 관제를 받게 됩니다. 자, 요걸 대관식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황제의 관을 누가 씌워준 거예요? 교황이죠. 그래서 교황으로부터 서로마 제국의 계승자로 이제 인정을 받았다는 건 어마어마한 큰 이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로마를 계승할 나라로 이 게르만족이 세웠던 이 프랑크 왕국이 인정받았다는 건 엄청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이들을 문명으로 이제 인정을 해줬다는 거라서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자, 그렇게 잘 나가다가 카를로스 대제 사후에 동중서 프랑크로 분열이 됐고요. 이렇게 분열된 조약 이름이 베르댕 메르센 조약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동프랑크가 지금의 독일, 다음 중프랑크가 이탈리아, 그리고 서프랑크가 프랑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세 사회라고 한다면 봉건제도를 빼놓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세 유럽은
엄청난 기독교 사회, 그리고 그런 기독교 사회 속에서 이제 봉건제도, 그리고 그 봉건제도로 이루어지는 장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봉건사회라고 하는 걸 먼저 보기 전에 배경을 한번 보면, 자, 프랑코 왕국이 분열되면서 새롭게 제2차 이제 민족 이동, 그러니까 침입이 시작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건 노르만족입니다. 그러니까 바이킹이라고 하죠, 소위. 그래서 여기에 노르만족에다가, 그리고 뭐 마자르족이라든지 여러 이제 이민족들의 침입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회에 엄청난 혼란이 왔던 시기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을 지켜주기 위한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지켜줄 사람들을 찾게 되고, 그렇게 찾은 사람이 바로 기사란 존재들이죠. 근데 기사들은 영주랑 이제 계약 관계를 맺고 일종의 이제 봉건 제도를 성립을 하게 된 것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봉건제에 같이 편입이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자신들을 지켜줄 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영주는 기사에게 영지, 그러니까 봉토를 지급하고, 그러니까 우리 봉건제 할 때 기본 바탕이 되는 건 뭐 중국의 봉건제도 마찬가지고 서유럽의 봉건제도 가장 기본 바탕에 요때 뭔가 봉한다라고 하는 거의 기준은, 그 포인트는 바로 토지입니다. 토지. 요때 준 토지를 봉토라고 하는 거죠. 봉해준 토지. 그러니까 여기 영주로 봉한다 이렇게 하는 게 영지, 그걸 봉토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기사는 충성을 맹세하고 군사적인 봉사를 해주는, 대신 싸워주는 그런 존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주고받는 윈윈 관계라고 보면 되고, 근데 서유럽의 관계는 좀 독특하다고 했죠. 보통 이제 중국의 봉건제 같은 경우는 혈연 관계이죠. 근데 여기는 철저하게 쌍무적 계약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의무를 다해야 되는 계약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쪽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계약을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쌍무적인 계약 관계는 서로가 의무를 다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관계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받은 이 영지, 봉토가 바로 장원제라고 하는 걸로 운영이 되는데, 그러니까 장원이라고 하는 건 요 당시 중세의 이제 공동체의 생활 한 단위라고 보면 되는 거고, 얘들이 살아가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걸 장원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영주랑 농노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지배층인 영주, 뭐 왕일 수도 있고요, 제후일 수도 있고 기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피지배층이 바로 농노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자, 농노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수업 때도 설명을 했지만 노예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적인 자유로운 농민도 아닌 그 중간에 약간 노예적인 성격이 섞여 있는 농민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장원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는 이제 피지배층이고, 뭐 어찌 보면 집과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뭐 결혼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보면 어느 정도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대신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영지, 이 장원에 이제 속박돼 있는 존재입니다. 속박. 그러니까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노예적인 성격, 그리고 또한 각종 세금을 영주에게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노예로서의 이제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때 냈던 이제 세금들이 뭐 인두세,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람 자체로서 내는 세금, 그리고 상속세, 뭐 혼인세, 이런 갖가지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농노는 노예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적인 자유로운 농민도 아닌 그 중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봉건제는 이렇게 계속 쭉쭉쭉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이런 구조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잔티움 제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세 서유럽의 이제 프랑크 왕국, 그다음 이어지는 뭐 여러 이제 분열 시기가 있었다면, 동쪽에서는 아주 굳건하게
서로마 제국이 멸망당한 이후에도 오랫동안 계속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던 게 바로 동로마 제국, 바로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하죠. 자, 물론 이제 여러 부분에서 부침이 있었지만 전성기를 이끈 사람은 유스티니아누스 1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의 영토 일부를 회복했고요. 서로마 제국이 아니죠. 서로마 제국의입니다. 그리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해서 로마법 대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소피아 성당을 건립하기도 했죠. 자, 이렇게 보면 유스티니아누스 1세 때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다시 되찾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서로마 제국의 영토 뭐 전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꽤나 많은 부분을 회복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결국은 이민족의 침입,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의 침입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죠. 십자군 전쟁 이후에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마 제국 이후에 한 완벽하게 1000년까지는 아니지만 1000년 가까이 더 번영을 하다가 결국 무너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비잔티움 제국은 그리스 로마 문화를 아주 잘 지켜냈어요. 그래서 고전 문화를 잘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서유럽에 전파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요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르네상스가 나타나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어쩌면 요 중세를 끝내고 나중에 근대로 넘어가는 여러 사상적인 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준 것은 요 비잔티움 제국이었다 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그리스 정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로마 문화가 이제 기본 바탕이긴 하지만 이런 문화가 좀 융합된 형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비잔티움 양식, 대표적으로 성소피아 성당이 있고 뭐 성화 그리고 모자이크화 이런 것들, 그리고 대표적인 법전으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로마법 대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걸 바탕으로 요 나중에 비잔티움 이후에 동유럽 문화가 좀 생겨나게 되는데 비잔티움 문화가 슬라브족에게 영향을 주게 되면서 대표적인 슬라브가 세운 나라 키예프 공국 이 이제 그리스 정교로 개종을 했고 비잔티움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비잔티움 멸망 이후에 제국의 계승자로 자기가 추구하는 게 바로 키예프 공국이었고요. 그래서 그리스 정교를 자기들이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주도적인 세력으로 좀 계승을 했다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거 넘어가기 전에 우리 학습지에 있는 걸로 한번 보게 되면, 자, 동서 로마가 분열되면서 동서 교회도 분열이 되게 되는데 레오 3세라고 하는 사람이 성상 파괴령을 내렸고 요걸 이제 로마 교황이 거부하게 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랑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는 동서 교회로 분열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 비잔티움 제국 같은 경우는 그리스 정교의 이제 교황 역할을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같이 맡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면서 완전히 좀 분열되는 형태가 나타났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 와중에 중세 시대는 기독교가 크리스교 중심 사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음, 무덤까지 크리스교를 빼놓고 생각을 할 수 없는 세상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프랑크 왕국의 보호 아래에서 엄청나게 핵심적인 지위를 가지게 된 게 바로 이 크리스교인데, 문제는 요 교회의 성직자들도 봉건제에 편입이 되기도 하고 막대한 뭐 토지를 보유한다거나 재산을 보유한다거나 이러면서 엄청나게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게 좀 문제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 자체적으로 이제 개혁 운동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일어났던 것이 클리니 수도원이란 곳입니다. 그래서 개혁 운동이 일어났다, 이 정도 받으면 되고요. 자, 그런 와중에 서유럽에서는 교황권과 이제 일반적인 황제, 그러니까 세속 군주권의
엄청난 갈등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자,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라고 하는 사람이랑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하일리 4세랑 요 사이에서 이제 성직자 임명권을 놓고 서로 막 파문. 그래서 너는 교회에서 이제 박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싸웠던 것들이 이제 요 갈등이 있었던 와중에 결국은 이제 교황이 이제 황제를 너는 앞으로 교회에서 이 아예 빼버리겠다, 파문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황제가 결국은 카노사 성에 찾아가서 교황을 만나기 위해서 한겨울에 맨발로 카노사 성 앞에서 3일 동안 빌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황제가 교황에게 굴복한 사건이라고 해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때 요 이후로 교황권이 엄청난 절정기를 이루게 됐고 나중에 교황은 해, 황제는 달이다라고 할 정도로 교황이 훨씬 더 세속군주보다 앞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다음 중세 시대는 당연히 그래서 그리스교 중심의 문화가 나타났고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신학, 그러니까 신에 대한 학문, 요게 굉장히 중시됐는데 그래서 신앙이랑 이성을 좀 강조하는 스콜라 철학, 이걸 조화시켜 보려고 한 겁니다. 스콜라 철학이란 게 나타났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사상을 집대성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시대 때는 12세기 이후에 유럽 곳곳에 대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래서 막 갖가지 유명한 교수들 나와서 막 법학 강의를 한다든지 엄청난 유명한 강의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기사도 문학이라고 해서 기사 문학이 좀 발달했는데 대표적으로 아서왕 이야기, 뭐 롤랑의 노래 이런 것들 다 기사들입니다. 그래서 니벨룽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사에 대한 문학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요 시기에 서유럽의 건축 양식이라고 한다면 고딕 양식을 떠올릴 수 있는데 아주 하늘 높이까지 막 치솟는 뾰족한 탑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고딕 양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비잔티움 양식은 조금 약간 동양적인 느낌이 가미된 건데 그래서 둥근 돔 형태의 모자이크 장식이 나타나는 게 좀 특징이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고딕 양식이라면 이게 대표적인 비잔티움 양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세 유럽 세계의 변화를 한번 보면 결국은 이제 새롭게 성장해오던 이 이슬람 세력이랑 결국 서유럽이 엄청나게 충돌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200여 년 동안 이어진 어마어마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유럽 세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만한 엄청난 혁명적인 변화가 나타난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200여 년 동안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변화가 뭐 갑자기 급속도로 일어났다기보다는 조금씩 계속 변해 갔겠죠. 그래서 어쨌든 일단 십자군 전쟁이란 게 일어나게 된 건 셀주크 티르크, 그러니까 티르크족이죠. 얘들이 이제 이슬람 세력이에요. 얘들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성지잖아요. 뭐 물론 이제 3대 종교이 다 성지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리스교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성지를 빼앗기게 된 거죠. 그리고 유럽인의 성지 순례를 막 방해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당시 바로 코앞까지 닥쳐왔던 이 셀주크 티르크 이슬람 세력을 막아달라고 비잔티움 황제가 로마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우르바누스 2세라는 사람인데 이 교황이 성지를 회복하자라고 하면서 십자군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1096년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1차만 성지를 다시 회복하고 성공을 하고 나머지는 다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순수하게 정말 난 정말 종교적인 마음으로 성스러운 난 성전을 가야 돼 이런 마음보다는 세속적인 마음이 더 컸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성지회복을 명분을 그냥 두고 실제로는 다른 나라를 막 점령하고 자신의 영토를 뭐 넓히고 싶고 막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성지회복 이슬람 세력이랑 싸우는 게 아니고 지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나라 뺏어버리고 뭐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십자군 전쟁의 실제 뭐 원래 명분이 굉장히 타락해버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퇴색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건 실패하게 된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교황권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군을 주장한 인물이 바로 교황이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200여 년 동안 이루어졌지만 굉장히 추악한 모습을 보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교황권은 오히려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어, 왕권이 좀 강화되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봉건 제후들이나 기사 세력들이 좀 약화되거든요. 몰락을 하게 됐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중앙 왕권이 이런 지방에서 약해진 영주나 이런 애들을 누르고 좀 중앙 집권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 절대 왕정이 이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장원이라고 하는 토지에 이 결박돼 있던 이런 구조들이 좀 깨지게 돼요. 왜냐하면 교역이 엄청나게 동서무역이 결국은 발달하게 되면서 사실은 요 십자군 전쟁이 요 무역 때문에 교역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상인들 입장에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기회입니다. 자신의 물건을 서로 비싸게 팔아먹고 거래할 수 있는 엄청난 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엄청나게 발전을 할 수 있었고요. 어쨌든 동서무역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지점마다 이제 중요한 요충지 교통의 요지에 도시라고 하는 상업 도시들, 교육 도시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도시들이 어 장원은 뭔가 자유도 없고 농노에 이렇게 딱 결박돼 있는 그런 노예 같은 삶을 살지만 도시에서는 아주 자유롭게 그런 농노를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유로운 공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농노들이 다 탈출해서 도시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원은 해체되고 도시가 오히려 발달하게 되면서 중세 도시라고 하는 애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 뭐 상공업이나 이런 것도 발달하게 되면서 상인 뭐 수공업자들은 길드라는 걸 형성을 하기도 시작했고, 그래서 자치권을 이제 영주나 이런 애들로부터 돈을 주고 사요. 그래서 사게 되면서 엄청나게 도시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장원이 무너지게 되는 거. 뭐든 하나의 원인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장원이 무너지게 되는 것과 뭐 이런 것들의 가장 사실은 훨씬 큰 바탕에는 흑사병입니다. 흑사병이 엄청나게 대유행을 하게 되면서 사실 유럽의 한 3분의 1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면서 노동 할 수 있는 이 농노의 가치 자체가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래서 농노들이 막 해방이 되게 됐고 장원이 완전 해체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교황권 자체가 굉장히 쇠퇴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영주 세력도 좀 약화되게 되고 중앙에서 왕이 다 통제를 하게 되는 좀 중앙 집권, 그래서 왕권이 좀 강화되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걸 잘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아비뇽 유수라고 합니다. 아비뇽은 프랑스의 한 도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당시 프랑스 왕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바탕으로 로마 교황을 아비뇽이란 곳에 데려와서 이제 거의 뭐 가둬두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아비뇽 유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카노사의 굴욕과 정반대로 이제 교황이 세속 군주 프랑스의 왕에게 굴복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카노사의 굴욕의 정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해 가는 중요한 이제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영국과 프랑스 간의 100년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로 거의 100여 년 정도 동안 싸웠는데 뭐 물론 이제 중간에 휴전도 좀 있고 100년 내내 막 싸웠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게 한 100년 가까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처음에 영국이 굉장히 우세했습니다. 우세했는데 결국은 이제 프랑스에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녀가 등장을 하죠. 바로 오를레앙의 뭐 소녀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녀라고도 얘기하고 잔다르크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뭐 화살에 목이 꽂히고 목이 막 뚫리고 이렇게 해도 살아남고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를 보여주게 되면서 프랑스가 결국 승리하게 되죠. 물론 이제 영국과 프랑스 간의 거래를 통해서 잔다르크는 영국에 끌려가서 마녀사냥,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국민적인 영웅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말로는 아주 비참하죠. 자, 그 뒤로 15세기 중엽에 영국에서는 자기들끼리 안에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왕이 계승 분쟁이라고 보면 되는데 당시 이제 장미 전쟁이라고 하는 이유가 랭커스터 가문이 이제 빨간 장미였고 가문을 상징하는 이제 상징 그 있거든요. 그게 이제 빨간 장미였고 다음 요크가라고 하는 얘들은 화이트였습니다. 그래서 흰 장미였는데 둘이 이제 붙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랭커스터 빨간 장미가 이기게 되면서 헨리 7세가 왕이 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를 튜더 왕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우리 헨리 8세 등장을 하고 이혼 문제 때문에 결국 영국 국교에 막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 왕조가 바로 요때 탄생이 된 겁니다. 자, 그다음 시간이 좀 많이 됐지만 그래도 빠르게 르네상스랑 종교개혁까지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동양사를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 르네상스랑 이제 종교개혁이 등장을 하게 되면 요거는 그러니까 중세 말에서 근대로 이행기에 나타난 모습이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요런 것들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근대 사회로 나아가는데 아주 큰 영향을 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르네상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세 시대에는 교회나 신 중심 사회였어요. 그래서 뭔가 이성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 그냥 뭐 미신이나 아주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그런 사회였다가 그런 봉건성을 가지고 있던 사회에서 이제는 다시 인간 중심의 사회, 그러니까 중세 세계가 중세 기독교 사회가 좀 붕괴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걸 바로 이끌었던 것이 르네상스예요. 그래서 이 르네상스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RE잖아요. RE 영어로 할 때 RE는 뭔가 다시 제자거든요. 그래서 재생, 부활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부활했느냐라고 봤을 때 14세기 경에 이탈리아에서 고대 그리스 로마의 인간 중심적 문화가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교회나 신 중심 통해서 인간은 되게 배제되고 이성은 되게 배제되고 그런 모습에서 다시 인간 중심의 문화가 부활이 되게 된 거고 그걸 잘 보여주는 말이 바로 인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개성과 자유로운 정신을 탐구하게 되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사실은 그게 바탕이 되는 거 뭔가 문화적으로 발달을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14세기경 이탈리아는 워낙 그 상공업이나 도시, 그러니까 십자군을 거치면서 동서무역, 교역이 엄청나게 발달했다고 했잖아요. 그 엄청난 지중해 무역의 이점을 다 독점하고 있던 애들이 바로 이탈리아, 뭐 베네치아, 뭐 이런 데라고 볼 수 있거든요. 피렌체나 뭐 이런 데, 밀라노 이런 데 볼 수 있는데 그런 애들이 결국 엄청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문예부흥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인문주의자, 최초의 인문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로 페트라르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보카치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라든지 그리고 뭐 요 당시에 활약한 여러 사람 화가 뭐 대표적인 예술가라고 본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리고 라파엘로, 도나텔로에서 여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되게 뭐 여러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문해를 부흥하는 문화적으로 되게 발달하는 이런 형태가 특징이라면 근데 조금 뒤에서 나타난 16세기 정도에 나타나니까 조금 늦었거든요. 알프스 이북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특징이. 그래서 분명히 이탈리아 르네상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거긴 하지만 얘들은 부패한 교회 세력이랑 현실, 사회에 대한 비판적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만큼 현실 사회랑 교회가 아주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에라 스미스라는 사람의 이제 우신예찬을 볼 수 있는데 어리석을 우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신이란 뜻이니까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정말 대표적인 인물은 토마스 모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유토피아라는 책을 통해서 현실 사회를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죠. 유토피아 자체가 이상향이란 뜻인데 이걸 아주 비꼬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요 당시 아주 대표적인 극작가라고 한다면 바로 셰익스피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기사 이미 이제 한물 지나간 이 기사들에 대한 풍자를 한 것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라고 하는 책으로 볼 수 있죠. 그 다음 종교개혁을 가기 전에 제가 과학과 기술의 발달 이걸 먼저 좀 보려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 사실 종교개혁에 엄청난 영향을 주거든요. 자,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동설 주장하면서 기존의 이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 교회가 추구하고 있던 건 천동설입니다. 근데 지동설을 주장하게 되면서 기존의 교회 중심의 사상이었던 천동설이 깨지게 돼요. 그리고 그걸 깨는데 또 한 일조한 인물이 바로 갈릴레이라는 사람이죠. 이제 망원경으로 지동설을 입증했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는 굴복을 하지만 나오자마자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면서 지동설을 끝까지 고집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 다음 이런 종교개혁에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 게 사실은 구텐베르크의 활판인쇄술입니다. 활판인쇄술 때문에 지식이나 사상 이런 게 보급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걸 볼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종교개혁 할때 루터가 이제 자신의 이제 95개조 반박문이나 뭐 이런 종교개혁에 관한 사상들을 활판인쇄술을 통해서 쫙 보급해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텐베르크의 활판인쇄술은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뭐 배경은 뭐 뻔해요. 그러니까 중세 말에 교회가 너무나도 부패가 심했습니다. 너무나도 세속화됐고 경제적으로 타락하고 막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본연의 이 종교의 모습으로 좀 청렴하고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제 운동이 계속 됐던 것인데 그런 것들이 더 안 되면서 오히려 더 심각하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당시 교황이 이제 면벌부를 팔았습니다. 면벌부. 그러니까 벌을 면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돈 주고 살 수 있는 건데 루터 입장에서는 벌을 면해줄 수 있다는 거는 신만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한 인간이 이걸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자체도 되게 부정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걸 돈 때문에 이걸 팔기 위해서 사기를 치는 거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성직자의 타락 그리고 교회 부패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쌓여가다가 면벌부 판매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아우크스부르크 이제 교회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갖다 붙이면서 이제 교황에 도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 주장은 뭐 철저하게 성서, 그러니까 성경을 되게 강조하는 겁니다. 중세 기독교 크리스트교에서 성직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우대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을 오직 그들만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해석을 할 수 있는 건 성직자들만 가능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이제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인데, 걔들의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걸 주장했던 게 바로 루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는 바로 칼뱅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칼뱅, 영어로는 켈빈, 우리 켈빈 클라인 할 때 그 켈빈이고요. 프랑스어로 이제 칼뱅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자, 이 사람도 이제 종교 개혁을 하다가 이제 스위스로 이제 옮겨가서 아예 제네바에서 자신의 신정 국가, 종교로 이루어지는 정치가 이루어지는 국가를 아예 건설해 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 사람 영향을 받아서 스코틀랜드는 장로파, 그리고 영국에는 청교도, 다음 네덜란드에는 고이센이라든지 여러 이제 칼뱅파 신교도들이 생겨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사람의 예정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 예정설 자체는 사실 그냥 문맥으로만 따져 보면 이게 뭐야 싶은데 이런 거거든요. 운명은 이미 신에 의해서 예정돼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구원받을지는 알 수 없으니 우리는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라라는 게 요 사람의 예정설이에요.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그를 통해서 내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거, 요거를 엄청나게 정당화 시켜주는 게 바로 이 칼뱅의 예정설입니다. 근데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는 원래 부의 축적을 굉장히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이상한 얘기죠. 기득권, 돈 많은 귀족이나 이런 애들은 돈을 엄청 챙겨 먹고 하는데 돈을 축적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당하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부정하게. 근데 요런 이제 예정설을 통해서 부의 축적을 정당화 시켜 주었고, 그로 인해서 자본주의 발달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쪽 여긴 안 나오지만 우리 학습지로 한번 보면 대표적인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루터랑 칼뱅 말고도 영국 내에서는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게 따로 성립이 되는데, 이 국교회가 성립된 배경은 되게 희한해요. 당시 왕이었던 헨리 8세라고 하는 인물이, 원래 영국은 가톨릭입니다. 근데 가톨릭에서는 이혼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여자가 참 많아요. 바람도 엄청 많이 피고 그런 사람이라서 기존의 부인을 버리고 새롭게 이제 바람핀 상대랑 결혼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가톨릭에서 이혼을 안 시켜줘요. 그래서 교황한테 부탁을 하는데도 안 들어줍니다. 아, 그럼 나 이제 가톨릭 안 해 라고 하면서 영국 국교회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스스로 영국 국교회의 영국 왕이 수장이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루터파들 뭐 이렇게 뭐 칼뱅파든 여러 가지 신교도들이 막 세력을 넓히게 되면서 기존의 가톨릭 세력, 그러니까 구교랑 신교가 엄청나게 다툼이 일어나게 됐고,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일어난 전쟁이 바로 30년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흡습지 보면 되겠죠? 1618년부터 1648년까지 딱 30년 동안 이루어진 전쟁이라고 보면 되는데, 요거는 가톨릭이랑 신교 이렇게 나눠서 거의 파가 갈려서 패싸움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제 전쟁에 가까웠다라고 보면 되고, 당시에 러시아 그리고 뭐 잉글랜드, 그래서 오스만 뭐 제국, 다음 폴란드를 제외한 모든 유럽이 다 참여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전쟁 규모만 따지면 개신교가 이제 35만 그리고 카톨릭이 22만 정도 병력이 됐다고 하니까 거의 뭐 60만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이제 세계 대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커졌다가 결국은 베스트팔렌 조약이란 걸 통해서 이제 일단락 짓게 되면서 요 조약에 따라 개인의 종교 자유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